네, 여러분, 머신러닝 분류 모델 예측하기 심장병 질환 이진 분류 실습 열어주셨나요? 다 같이 학습 목표부터 확인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헬스케어 예시 데이터를 이해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건강 상태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심장병 질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심장병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리는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접근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출처도 밑에 달아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이브러리 불러오기입니다.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이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저희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데이터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numpy, pandas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시각화 기능으로는 매플러릿과 시본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는 출력 기능으로는 pprint라고 하는 출력 함수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그냥 일반 프린트로도 출력을 해볼 수 있지만 출력문이 좀 장황하게 표현되는 escape 코드가 포함되어져 있는 출력문의 경우는 pprint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출력하면 개행 표현이 조금 더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pprint를 가지고 오시고 또 머신러닝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할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XGBoost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는 분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해서 가지고 왔고요. 모델의 성능을 마지막으로는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델의 성능 확인하는 Accuracy 스코어 기능까지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들을 가지고 오는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하면서 따라와 주시고요. 실행하는 단축키는 Ctrl Enter 내지는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설치된 라이브러리, 또 불러온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pip-show라고 하는 요 코드를 입력하셔서 내가 궁금한 라이브러리들의 버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옵션이 추가가 됐는데요. 또 많은 내용을 출력하기보다는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 특정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궁금하다. 그래서 이름과 버전을 알려달라라는 출력 옵션을 연결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numpy의 버전과 판다스의 버전 등등이 출력이 되죠. 버전이 맞춰져야 모델의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는 경우들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에는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씩 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는 작업을 할 텐데요. 불러오기 전에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pip instal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연결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또 설치를 하다 보면은 장황하게 출력이 많이 되거든요. 이 장황한 출력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quiet Q라고 하는 옵션을 좀 연결해서요. 아주 간단하게 설치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설치는 동일하게 수행이 됩니다. 단순하게 출력을 할 것인가, 출력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키워드가 Q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나는 무엇인가가 실행이 되는 그 상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를 제거하시고 아래에 있는 코드대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으니 데이터를 불러와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불러와서 확인을 한다라는 건 이 패키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패치 UCI 레포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해볼 것이고요. 밑에 코드 보니까 특정 ID 값을 입력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올 심장질환 데이터는요. 45번의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호를 입력하시고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구조로 코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와서는 대입을 합니다. 대입은 헐트 디시스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프린트문 보니까 키즈라고 하면서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데이터가 여러분 엄청 큽니다. 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카테고리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키즈라고 하는 이 기능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했더니 데이터, 그리고 메타데이터, variables라고 하는 키값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메타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확인하고 프린트문으로 출력해보면서 데이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셀은 잠깐 주석해보고요. 위쪽에 있는 프린트문만 실행해볼게요. 했더니 메타데이터는 여러분 전체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담은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키값들을 보니까 이 데이터의 ID는 45번인 거 우리 알고 있죠. ID 값에 대한 정보, 데이터의 이름에 대한 정보, 레퍼지토리 URL, 이 저장소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고 있고요. 등등등등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선 사실 문제와 답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variables라고 하는 키워드로 넘어가서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ppprint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출력이 상당히 많이 됐죠. 단순한 프린트문으로 찍으면 이 내용이 옆으로 개행 표시 없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가 있는 구조대로 데이터를 좀 표현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pprint.pprint라고 하는 기능을 연결해서 출력문을 확인을 해보려고 실행을 해봤고요. 해서 보니까 extract라고 하는 이 개념, 지금 이 위쪽에서는 이름만 확인했는데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연결을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지역 이런 개념들도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요약문들이 써져 있고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컬럼의 개수와 그리고 행의 개수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 설명문이 들어있네요. 또 마찬가지로 심장병 질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질환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인 것과 정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들어가져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사실 처음 본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출력해뒀다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다시 또 보러 오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열어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variables 속성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해당 내용 한번 실행해서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이 컬럼 안에는 각각의 속성값, 예를 들면 특정 환자에 대해서 심장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나이도 있을 수 있고요. 성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CP라고 하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의료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등등등등이 쭉 들어있습니다. 해당 컬럼들에 대한 정보들, 특성값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타입 보시면 데이터의 타입이 int 형태, 숫자 형태다 내지는 범주 형태다 하는 값으로 들어가져 있네요. 그리고 끝에 한번 보시면요. missing values라고 해서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내려서요. 맨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컬럼의 이름이 num이라고 하는 컬럼 값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타겟입니다. 타겟은 다른 말로 하면 저희의 답 데이터가 될 거고 지도학습으로 친다면 선생님 형태의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 형태로 들어가져 있네요. 인트 형태로 답이 들어가져 있고 이 데이터는 심장병에 대해서 진단을 했던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질환이다,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딱 두 가지만 분류를 해볼 거예요. 심장 질환이다, 아니다. 만약에 근데 데이터가 그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미싱 밸류즈 부분인데요. 결측치가 없다. 해당 컬럼에 대해서는 결측치를 따로 처리해 줄 필요는 없네요. 근데 이 컬럼을 보니까 위쪽에 봤을 때 계속 다 노라고 떠서 결측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특성값들 한번 살펴보니까 문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yes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11번, 12번 컬럼에 대해서는 결측치를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데이터의 맥락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첫 번째 실습이다 보니까 머신러닝 과정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실습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을 읽어보면서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쉽게 데이터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요. 데이터의 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쭉 확인해 왔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접근을 해보질 않았어요. 지금 코드가 제공이 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코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위쪽에 셀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까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하면 데이터에 대한 ID 값, 또 특성 값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 데이터에 접근을 할 거다라는 거죠. 데이터 안에는 features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target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features는요, 문제 데이터를 말합니다.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변수, 설명 데이터, 문제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타겟 컬럼입니다. 해서 이 타겟 컬럼은 문제가 아니라 답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답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0, 1, 2 내지는 3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심장 질환이다, 아니다 라는 요 이진 분류 두 가지 형태를 판단해내는 분류는 지금 이 상태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처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점 데이터까지 연결해서 살펴봤을 때 저희가 문제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features, 답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점 target이라고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고 문제 데이터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머신러닝에선 대부분 X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거든요. 그것도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답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Y라고 하는 소문자를 사용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대문자는 데이터의 양이 크다 해서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소문자로 Y를 연결한 것은 데이터의 크기가 1차원 컬럼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의 크기가 작다 해서 소문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큰 의미가 부여가 되지는 않는다. X는 문제 데이터, Y는 답 데이터다. 자, 이렇게 해서 X랑 Y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를 담았다면 데이터로 분할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죠. 데이터가 잘 분할됐는지 크기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했을 때 X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이렇게 주석에 남겨진 것처럼 303개의 행과 13개의 열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 대한 정보가 303개가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13개의 열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에 대해서 13개의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Y점 쉐입의 경우는 303명 환자의 심장 질환의 결과물이 들어가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해 봤다면 인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통계량을 확인하거든요. 인포는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표현이 됐는데요. 행의 개수는 303개, 인덱스 번호로는 0번부터 302번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컬럼의 개수 13개다. 우리 이미 위에서 쉐입은 확인했었죠. 네, 컬럼의 개수뿐만 아니라 열의 개수, 행의 개수 다 확인했고 컬럼의 정보들도 이름들과 결측지 부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보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초반에 살펴봤었던 컬럼의 속성 정보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난널 카운트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난널이라고 하는 건 결측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널은 결측치거든요. 난널은 결측치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값이 있는 것의 개수를 센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303개로 대부분의 공간들이 다 차지가 되어져 있지만 밑에 컬럼 볼게요. 11번과 12번의 컬럼의 경우는 303개가 아닌 상황입니다. 물론 결측치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4개 내지는 2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빈 공간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한테 연결했을 때 모델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종종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터의 타입을 보니까 인트 내지는 또 플롯입니다. 숫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 때문에 모델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모델은요, 문자를 이해할 수 없고 숫자를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데이터 타입을 바꿔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Y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포 함수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고 num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난널 카운트 결측치 없다 확인이 되고요. 데이터 타입도 보니까 인트 형태로 들어가져 있어서 이 인트에 대한 처리는 따로 해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터 전 처리로 넘어가 보면서 문제 데이터에 접근했다가 또 Y 데이터에 접근해서 처리할 것이 또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 불러오기 진행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데이터 전 처리 단계로 지금 넘어온 상황입니다. X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결측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빈 값을 채울까? 아니면 삭제할까? 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방향을 다 코드 값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최종적으로 선택은 어떤 걸 하게 될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는 채우는 코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컬럼에 결측치가 있었었죠. 그 각각의 두 가지 컬럼에 접근을 해서 모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최빈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해서 접근해서 봤을 때 이 값이 궁금하시다면 위쪽에 셀 하나 만드셔서 한 번 더 실행해 보시는 거예요. 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값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빈도수가 높았던 값이 0이었다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다면 최고로 높은 빈도를 가진 데이터는 얼마였을까? 숫자 3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변수로 담아줄 거고요. 그럼 여기에는 0이 담겼고 밑에 탈 모드에는 3이 담겼을 겁니다. 플롯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 0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플롯에 데이터가 들어갔겠거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된 최빈 값을 어떻게 그 빈 공간에 채워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fill NA 키워드입니다. 판다스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들 만나보셨을 텐데 빈 공간이 있으면 뒤에 있는 값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키워드인 거죠. 두 가지 컬럼에 각각의 최빈 값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칙치 대체 후에 컬럼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처리된 데이터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위에서 fill NA를 실행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X값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저장을 시켜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포를 뽑아봤을 때 여전히 결칙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 채우는 정보로 결직치를 처리하지 않고 요 밑에 있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결직치를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채택할 방법입니다. 먼저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결직치가 빠져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결직치가 존재하는 행이 있다면 그 행은 무조건 삭제하겠다라는 이런 좀 강력한 삭제하는 코드를 좀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X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복사를 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냥 집어넣게 되면 이 X가 변형이 되었을 때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도 동일하게 변형이 될 겁니다. X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버린다면 저희는 이 데이터 변수가 변형이 될 때 X가 바뀌게 될 거고 X가 변형이 될 때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X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복사해서 데이터 변수에 담겠다라고 함수를 연결을 해주시면 X가 바뀌더라도 데이터가 바뀌는 일이 없을 거고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X가 바뀌는 일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카피 함수를 연결해서 데이터 변수에 데이터를 복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저희가 지금 X 원본 데이터가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타겟이라고 하는 이 변수랑 또 연결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연결해야 되냐면 어찌됐든 문제 데이터에서 삭제가 됐다면 답 데이터에서도 삭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Y도 한꺼번에 연결해서 결칙치가 있는 행을 무조건 다 삭제하겠다라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타겟이라고 하는 컬럼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num이라고 하는 컬럼에 심장병 질환 정보가 들어가져 있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특정 행을 삭제하겠다. 결직치가 있는 행을 삭제하겠다라는 함수로서 drop NA 함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결직치가 있는 행 또는 열의 정보를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해서 data.drop_na 그리고 이 안에 inplace는 true라고 연결되면요. 행의 정보를 삭제하면서 데이터를 초기화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화한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원본 변수에 저장을 한다, 대입을 한다.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쓰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inplace는 true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 거고요. 전체 데이터를 담고 있었던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인포 찍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여러분 해봤을 때 데이터의 행의 개수가 이제는 바뀐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0번부터 301번까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인덱스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 전체 행의 개수는 297개로 지금은 변경이 되었다. 이미 삭제를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연결했어요. X랑 Y를 같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시 또 Y에 대해서 X, Y를 분리하는 작업은 뒤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Y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 데이터는 사실 이진 분류 상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열어보게 되네요. 사실은 0부터 4까지에 대한 숫자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진 분류를 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0 또는 1의 형태로만 답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0은 정상, 1부터 4까지는 심장질환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타겟 컬럼에 접근을 하게 되면 밸류 카운트 찍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치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1번부터 4번까지 카테고리를 한데 합쳐보면 137개 정도가 있다라는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총합을 구할 때는 sum을 사용하죠. 해서 봤더니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부터 4번까지를 하나의 숫자로 통일시켜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numpy의 함수가 있습니다. numpy.unique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중복 없이 값을 확인을 하는데 또 그 안에 살펴보니까 np.wher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네요. 그럼 먼저 np.where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프린트문을 이 부분부터 찍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거 주석 처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np.where 안에서 데이터 타겟이라고 하는 컬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0이 찾아진다면 이 위에 있는 0들이요. 0이 찾아진다면 숫자 0으로 하고 0이 아니라면 false 값 모두 1로 바꿔라 라는 설정입니다. 해서 0이라고 매칭되는 행이 있다면 0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각각의 자리에 1이 들어있다라는 건 이게 1이었을 수도 있고 4였을 수도 있고 3이었을 수도 있고 하는 1부터 4에 대한 숫자 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1로 바뀌게 된 거다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가 연결이 됐는데 이건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프린트문으로 찍어봤을 때 위쪽에 있는 프린트문은 똑같이 데이터에 변형된 모습이 출력되고 두 번째 프린트문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는 0부터 4까지가 아니라 0부터 1까지의 형태로 바뀌어지게 된 거다. 우리는 이진 분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np.unique를 조금 더 잘 사용해본 코드가 이 아래 코드가 되겠습니다. 프린트문 안에 return count라고 하는 값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0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개수는 160개, 1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개수는 137개가 들어있다. 그럼 아까 봐볼게요. 저희가 1부터 4까지의 클래스 값을 확인했을 때 총합이 137개였습니다. np.where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1부터 4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숫자 1로 바꿔냈을 때의 개수도 동일하게 137개여야 되겠죠. 그 개념이 여기 밑에 출력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우리가 이진 분류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y 값에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y2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를 찍었던 이 코드를 여기 밑으로 그대로 연결하셔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본 데이터에 다시 한 번 더 저장을 해줘야 y2라고 하는 변형된 값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 부분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실행된 코드는 value count를 찍어봤던 코드였고요. 우리가 0과 1로만 데이터를 지금 바꿔냈기 때문에 이진 분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각각의 값은 160개, 137개로 변형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진 분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